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정재윤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민규입니다. 조민규 멘토님. 예. 요즘 저녁밤에 잘 주무세요? 요새 뭐 축구 보느라고 좀 밤늦게 좀 자는 경향들이 있는데 날씨도 좀 덥고요. 그래서 뭐 축구도 좀 보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정재 멘토님 잘 주무세요? 예, 저는 요즘에 참 날씨가 더워가지고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으니까 우라가침이라고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어떨지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시장이 분위기가 좀 괜찮은 모습으로 보였었는데 뭐 돌발적으로 여러 가지 좀 악재에 비슷한 어떤 심리적인 좀 불안감을 나타내는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밤잠을 좀 설치시고 또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죠? 그럴 때는 당연히 막상막하 투맨쇼를 시청하시면서 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셔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삼성전자가 조금 많이 밀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쪽에서 각각 2,500억 이상의 현물 매도를 했었고요. 1조 6천억 이상의 선물 매도가 대량으로 좀 나왔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환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장, 그리고 이번 주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죠. 예, 뭐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그 단기적인 어떤 이슈를 가졌던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바닥에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LG 화학이라던가 정유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고요. 뭐 IT 관련주 중에서는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가 좀 낙폭 과대 측면에서 좀 반등을 기술적인 좀 반등을 보여주는 흔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일단 주도주 현재 어떤 그 주도주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가지고 꾸준한 좀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이고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뭐냐면 시장에서 좀 단기간에 좀 소외가 돼 있고 단기간에 좀 그 악재를 통해 가지고 낙폭과대했었던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조금 돌아서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순환매적인 측면이 서서히 시장에 좀 나타나는 분위기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수 자체가 2,000포인트 밑에 있다 보니까 심리가 좀 상당히 좀
위축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관망적인 형태의 어떤 그 시장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해가 뜨기 전에 그 새벽 시간이 가장 좀 어둡다라는 그 말로 표현드리고 싶은데 조만간 이라크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안정화를 찾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시장에 또 관심권에서 어떤 그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는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원래 이제 그 중기적인 시장에서 말씀드렸었던 2020포인트 그다음에 2050포인트 그다음 차후 정도라면 21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가지고 어떤 그 시장에 있어서 주도주 역할 그다음에 시가총액 비중이 컸던 대형주들 같은 경우 서서히 주도주 그다음에 비주도주였었던 낙폭과대 종목군들도 바닥권에 좀 돌아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이 순환적으로 그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그다음에 주도주가 또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의 밴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6월 16일부터 이번 주 말이죠. 이번 주 말까지 금요일까지 예상되는 지수 밴드는 1980포인트를 살짝 이탈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저점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포인트, 2002포인트 구간을 빨리 어느 정도 좀 회복을 시켜놔야 속도 있는 상승세를 좀 이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목요일 날 2000포인트죠. 목요일 날 2000포인트 이상을 좀 회복해 놔야 해서 금요일까지 2002포인트 이상을 좀 회복해 놓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야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율의 그 해외의 어떤 그 불확실성 측면도 있겠지만 환율의 방향성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뭐 1000원 이하권까지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견해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잠시 후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동시만기가 지난주 이제 목요일날 이제 마감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어서 파생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가 어느 정도 이제 소강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단기간에 추세적인 상승, 뭐 V자로 어떤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단 뭐 지수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급격한 어떤 하락 곡선을 그려지는 그러한 흐름 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환율에 대한 부분을 잠시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맨 위쪽이 지금 원달러 우리 그 원화의 환율이고요. 그 밑에 보시는 녹색 선이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시면 원달러 환율하고 달러 인덱스는 동일한 방향을 띠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 국면일 때는 달러가 강세일 때는 마찬가지로 원화가 이제 약세 기조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흐름을 이제 이어져 나가고요. 환율이 하락을 하고 달러가 약세 기조일 때는 원화 강세 기조로 나타나는 게 보편적인 흐름이었었는데 요 끝에를 자세히 보시면 최근 들어서는 약간 반대적인 성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나름대로 저점권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화 역시도 동일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는 누군가는 시장에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 틀릴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단기적으로 이제 달러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화 역시도 강하다라는 건 사실상 이론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하나의 방향성으로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을 큰 어떤 거시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일단 달러 인덱스, 달러에 대한 흐름들은 지속적인 좀 강세 패턴으로 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테이퍼링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 있어서의 어떤 유동성을 공급하는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축소를 시켜놓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기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항상 내포해 놓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코멘트적인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한다라고 한다면 달러 같은 경우에는 강세로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전제가 이제 깔리게 되는 거고 원화 같은 경우에는 뭐 경상수지 흑자다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원화 강세는 어느 정도 한풀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1015원이죠. 1015원 정도에서 이제 단기적인 저점을 찍고 오늘 같은 경우는 1020원 정도까지 단기적인 반등을 보여주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뭐 대외적인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라크에 대한 어느 정도 그 불확실성이 나타났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 작용을 했던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환율이 단기적으로 1015원 밑으로 떨어지기에는 좀 어려운 시점이 되지 않았나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하고 그 추가적으로 어떤 미국에서의 테이퍼링, 그다음에 실질적인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환율은
오히려 우상향되는 패턴으로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그렇다면 종목을 볼 때도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함으로써 인해서 원화 강세에 따른 어떤 피해주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했었던 종목군들이 반대적으로 환율이 어느 정도 상승 국면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피해에서 어느 정도 또 벗어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역발상적인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환율의 피해주라고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현대차, 그냥 자동차 관련주들이겠죠. 대형주들이 대형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어느 정도 주가가 어느 정도씩 그 바닥권에서 반등을 좀 보여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시장에 있어서 지수 자체도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셨나요? 예, 금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들이었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만기일 이후에 삼성전자의 흐름들, 주가 흐름이 140만 원짜리대를 이탈하느냐 이탈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조금 더 밀려 내려오느냐 내려오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선 140만 원짜리대가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결과론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에 저점을 좀 이탈해 주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어느 정도 이 반등에 대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결국엔 지난주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이라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때문에 밀렸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즉, 이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이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하회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결국엔 외적인 변수보다는 내적인 변수로 인해서 시장은 좀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밀려 내려오게 되면 1015원짜리대까지는 밀려 내려올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1040원 부분까지는 기술적 반등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2분기 내에서도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올해부터 1분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자리대에 대한 부분들, 환율에 대한 가격들로 인해서 이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주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실적을 냈었습니다. 근데 2분기에 들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돼서 좀 더 추가적으로 밀려내려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결국 1040원대의 기술적인 반등 자리대에 온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가격대는 1분기 때보다는 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때도 마찬가지로 원화 강세에 대한 종목군들, 즉 외화 부채가 많은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옛날 같았다라면 아마도 수출주들이나 특히나 자동차 쪽이나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환율에 대해서 변수가 생겼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가 있었을 건데, 최근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놓고 봤을 때는 주도 섹터들은 이미 좀 정해진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즉 IT 쪽 섹터와 자동차 쪽, 그리고 내수 쪽 섹터, 이 세 개의 섹터가 주도에 대한 역할을 좀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세 개의 섹터들은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환율적인 변수 부분들 때문에 좋아진 기업들도 있고, 나름대로 실적이, 즉 성장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진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해 나간다라면 충분히 지금 신겨운 시장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황 정리 이 정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들었다 놨다 했던 종목군들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흥구석유가 선정이 됐네요. 자, 흥구석유는 참 제가 매매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개별성 종목, 즉 오늘 이거를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 아마도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흥구석유 좀 잘 아는 기업인가요? 예, 일단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
도소매 업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흥구석유, 그다음에 뭐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리창석유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어떤 뭐 대형 정유 업체들이 있죠. 그쪽에서 이제 석유를 사다가 이제 도소매 판매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뭐 매출은 상당히 좀 크게 나오는데 뭐 마진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항상 좀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시장이 어떤 뚜렷한 주도주 섹터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라크와 관련해가지고 유가가 단기간에 좀 올라서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오는 흐름이었었고요.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유가에 대한 흐름들을 잠깐 좀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현재 지금 화면에 보시면 WTI 석유, 그다음에 유가에 대한 흐름이 이제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 작년도 이제 9월달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까지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라크에서 이라크의 어떤 내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라크에서 생산하는 원유에 대한 부분이 좀 축소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의 우려가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두바이유를 기준적으로 이제 보셔야 될 텐데,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좀 단기간에 좀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 $110 정도 수준까지 좀 큰 폭의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인데, 일단 이 흐름이 쉽게 꺾이진 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라크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어떤 쿠싱 지역에 있어서의 재고 물량들, 그래서 특히나 2개월 연속 재고 물량들이 감소하는 흐름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가지고 전략적 비축률을 좀 방출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다가 다시 원유 재고로 좀 쌓아야 되는 흐름들을 또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뭐 화학주라던가 그다음에 국내에 있어서의 어떤 정유 업체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던, 단기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었던 근간이 됐었던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이틀 연속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는 있지만 뭐 실적을 기반해가지고 뭐 상승이 들어가는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기술적인 부분은 정재훈 멘토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흥구석유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뭐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한 그런 기업은 아니고요. 일단 개인 쪽에서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 PBR 종목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최근에 유행하는 부분들이 저 PBR 종목에서 실적이 좀 나름대로 괜찮게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요즘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 PBR은 맞는데 일단 실적이 그다지 썩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라는 거는 좀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고점 자리대가 약 한 3,100원 정도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좀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차라리 조정을 좀 받는 시기에, 즉 한 2,600원 이하권역까지 좀 깊게 조정을 준다라면 한 번쯤은 볼만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대에서 무리하게 좀 추격 매수라는 거는 그다지 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유가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왔어요. 포트폴리오상에 SK이노베이션이 편입이 돼 있지 않나요? 예, 포트폴리오에 혹시 이런 흐름들을 좀 예상을 하시고 편입하셨나요? 일단 뭐 유가가 이렇게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일단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 국면으로 좀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건 판단했었고요.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PBR로 뭐 0.6배수 이하권까지 뭐 급락했었던 흐름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 정도 가격에 사놓으면 크게 손해는 보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좀 편입을 했었던 게 최근에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DNF네요. 오늘도 10%가 넘는 급등세가 좀 나타났었죠. 그리고 나서 종가에 조금 윗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 DNF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크게 조정도 안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난 이에 금일 거래량이 좀 동반하면서 신고가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DNF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뭐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좋게 보고 있고요. DNF는 사실 뭐 저보다 정재훈 멘토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기업적인 내용하고 앞으로의 어떤 전망들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일단 DNF 같은 경우는 제가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했었던 종목이었었죠. 일단 목표가가 도달을 한 그런 이유로 좀 매도를 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나름대로 이 종목의 선정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터닝 포인트를 좀 잡는 게 실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은 장비 쪽이 아니라 소재 쪽입니다. 즉 IT 소재 쪽에 대한 기업들은 올 한 해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중 한 종목이 DNF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소재 기업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기업 말고도 여러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오늘 저녁 공부방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팡은 여전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좋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군들보다는 정배열 종목군들이고 기대감을 갖추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면 괜찮을까요? 일단은 오늘 뭐 대량 거래를 실으면서 신고가를 좀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그동안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으로 이렇게 좀 횡보하면서 힘을 좀 비축했었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당장 뭐 내일 당장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오히려 약간 좀 쉬어가는 하루 이틀 정도 좀 눌림목이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있어서 어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뭐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게 꺾일 기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재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과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이 상당히 좀 호전되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타임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두 멘토가 DNF라는 기업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내일장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한전기술이네요. 자, 오늘 한전기술이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전 KPS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한전기술은 우하향을 지속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예, 일단은 가장 어떤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한국전력에서 가지고 있는 한전기술과 한전 KPS의 지분을 좀 내놓겠다, 매각을 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매각과 관련한 협상에 대한 주관사를 또 선정하는 부분들을 이제 연출을 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어떤 물량 부담을 좀 느끼는 모습들이고요. 아직은 뭐 물량 부담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뉴스로 인해서 단기적인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지속적으로 좀 52주 신저가를 갱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물량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매각에 대한 어떤 부담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고, 한국전력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들에 따르면 한 51% 정도의 지분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을 매각하겠다. 그래서 한전이, 한국전력이 한전기술의 지분 한 70% 가지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19% 정도를 시장에 좀 내놓을 수 있다. 뭐 그게 그 물량들이 바로 뭐 시장에 출해될 수 있는 흐름들은 아니겠지만 일단 받아가는 입장, 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쪽에서 매입을 할 때 어떤 가격적인 부분이 얼마 정도에 책정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우려감이 일단 주가를 좀 누르는 모습이고 일단 1분기 실적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실적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1분기 실적,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돼 가지고 어떤 추가적인 어떤 원전에 대한 설비 증설이라던가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좀 축소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이런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뭐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격권까지 또 하락을 하면 매수할 수 있는 가격권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자,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참 난감합니다. 일단 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뭐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얼추 뭐 하단권이 보인다면 한 45,0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밀려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블록딜로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실적이겠죠. 한전 KPS는 나름대로 실적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한전기술 같은 경우 실적이 이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45,000원 정도까지는 좀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전략이 좀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핫키워드 살펴봤고 이제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해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6월 16일 월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12일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나이스 D&B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마이너스 4.6%의 손실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나머지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5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그중 LB세미콘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우 멘토의 테크윙이 20.6%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정재훈 멘토의 YB로드가 18.2%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4위는 예병군 김용준 멘토가 공동으로 차지를 했네요. 예병군 멘토의 NI스틸과 김용준 멘토의 실리콘웍스가 나란히 11.1%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21%를 기록하며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재훈 멘토가 차지했습니다. 누적 수익률 97.9%를 기록했고요. 조민규 멘토가 77%로 2위를, 정동우 멘토가 41.5%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삼화네트워크가 84.1%로 금메달을 획득한 모습이고요. 예병군 멘토의 바택이 26.2%로 은메달을 획득하며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맨쇼.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길지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장 히든카드를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포트폴리오 AS를 조금 진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새로운 종목의 편입을 위해서 나이스 DNB를 좀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확정 수익률은 마이너스 4.6%로 매도 처리가 좀 됐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편입 부분들 때문에 매도를 했던 종목군들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 항상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였었죠. 바이넥스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이 종목도 충분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트폴리오에 좀 제외했다라고 해가지고 뭐 안 좋아서 매도를 했던 부분들보다는 포트폴리오 새로운 종목군들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정리를 했던 부분들이니까 그 점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차이나 하오랑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뭐 제일 낮은 수익률이었습니다. 손실권으로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도 끌고 왔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좀 끌고 왔었는데 일단 손실이 나지 않게끔 일단 제가 끌고 가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실적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국토지신탁도 뭐 나름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백신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오늘 뭐 조리독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갭상승 출발했으나 다시 밀려서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이러한 테마적인 이슈로 이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던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이 중앙백신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성장성을 좀 보유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신흥시장 쪽에 대한 진출, 그리고 수출 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5% 약간의 수익권에 대한 보유 의견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YB로드가 있습니다. 18.2%의 수익률을 좀 내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 주 중이나 다음 주 중엔 1위 자리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화 강세 수혜주죠. 원화 강세 수혜주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었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피혁 제품을 좀 만드는 기업인데 상당히 1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 부분들은 2분기 때도 분명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게 된다라면 충분히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좀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거래일제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달린 이 도지형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반드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피혁 제품 중에 아마도 삼양통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들 종목군들을 다시 같이 함께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윌비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 날에 편입했던 종목입니다. 일단 윌비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교육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트렌드에 좀 맞는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들 5종목, 오늘 매도 처리한, 지난주에 매도 처리한 나이스 DNB를 포함해서 이들 종목군들이 현재 트렌드에 좀 맞는 종목군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들 종목군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추천 히든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요, 1위입니다. 1위 기업 아니면 안 하죠. 두 번째는요,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최대 실적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격 조정이죠. 자,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만들고 있는 그런 부품을 점유율, 시장 점유율을 따져보게 된다면 상당히 과점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다.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약 고객사 대비해서 약 70% 이상 물량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위라는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최대 실적입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아마도 최대 실적이 올해는 반드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실적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올해 1분기부터가 벌써부터 실적이 달라졌다. 즉, 이 기업이 변모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 부분들은 가격 조정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조금 밀려 내려오면서 이 기업도 함께 많이 밀렸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약 20% 가까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충분히 가격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때는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 종목은요, 아비코전자입니다. 제가 이 아비코전자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박 플러스를 통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기업입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종목을 고르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선두 업체들을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형 섹터가 아니라 숨어있는 중소형주들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973년도에 설립이 된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 파워 인덕터라든가 시그널 인덕터, 즉 전기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권선형 인덕터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업체다라는 부분들의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 기업, 즉 무라타 등의 이 시장점이 거의 독점, 빼앗겨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했었는데요. 이 동사가 이 기술을 좀 개발하면서 만들어내면서는 이제 반대로 동사가 시장 점유율을 다 뺏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당연히 성장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 놓고서요.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홈페이지를 제가 캡처해서 오죠. 아비코 써 있습니다. 참 저는 이런 홈페이지는 처음 봤습니다. 메이진 누르게 되면 이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한글을 누르게 되면 한글 홈페이지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 클릭하게 되면 일본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참 재밌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지금 아비코전자에 대한 제품별 매출 비중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13년도 같은 경우는요, 시그널 인덕터와 파워 인덕터, 그리고 저항게이트 크게 세 부류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중에 시그널 인덕터가 가장 마진이 좀 많이 남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올해 1분기를 보시게 된다라면 작년에 33.4%, 즉 33%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시그널 인덕터의 매출 비중이 약 10%포인트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고객사 쪽에 요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물량 공급이 늘어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사에서 물량을 뺏어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시그널 인덕터에 대한 부분들,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향후에, 즉
2분기 때와 3분기 때, 2분기 때나 3분기 때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시그널 인덕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스마트폰 내에서 부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기업에서 많이 수입에 의존을 했었는데 이제 아비코 전자에서 점차적으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고객사에서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일본 기업들 같은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한 고객의 니즈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생산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고객의 니즈에 맞는 그런 제품을 발빠르게 만들고 그다음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후한 점수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로 잡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들은 2분기 때와 3분기 때도 진행될 겁니다. 고가 프리미엄 폰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여러 가지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러한 흐름들 때문에 분기별 매출액 추이나 전망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1분기 때부터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시그널 인덕터 부분과 파워 인덕터 부분들이 나름대로 성장성을 꾸준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부채 비율이 서서히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이제는 고점을 찍어주고 난 이후에 부채 비율이 하향되는 그런 즉 재무적인 안정성까지도 겸비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경쟁업체를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무라타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역성장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이노칩이나 아모텍, 아비코 전자 같은 기업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게 된다라면 그래도 이노칩이 조금 더 높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ROE 같은 경우도 이노칩이 조금 더 높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성장률 자체를 좀 보게 되면 160%가 넘는 성장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이 아비코 전자에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 때문에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턴어라운드입니다. 작년 1분기 2013년 결산 때에는 39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 때는 16억 원의 영업이익이었었죠. 작년 1분기는 적자였습니다. 2분기 때도 꾸준하게 실적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이 기업의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오늘 종가가 5,270원짜리대에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한 차례 큰 폭의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난 후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가격적 조정을 강하게 받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 구간대에 진입을 했는데요. 일단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은요. 오늘 종가가 5,27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약간 눌리는 자리대에서 좀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 부근이죠. 약 5,150원을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정고점 자리대입니다. 6,3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4,7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이었습니다. 네, 내일장에 관심 있게 볼 히든 카드 시작해보기 전에요. 일단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2,500원 정도권까지 상승을 한 이후에 고점에서 조금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하락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가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 거의 한 2배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뭐 올해 하반기까지도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들어서 바닥 국면에 있긴 하지만 일단 뭐 내일장에 또 신규 종목을 좀 편입하기 위해서 매도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기업적인 내용보다는 일단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기 위해서 종목을 좀 제외하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좀 더 보유해 나가셔도 괜찮은 수익률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죠.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2번 편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손절을 하고 다시 이제 저가에서 재편입을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어떤 유가에 대한 흐름들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좀 최근 들어서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정유 관련주, 뭐 화학 관련주 섹터 쪽으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정유 업체고 기업에 대한 가치가 실질적으로 한 60% 정도 수준에서밖에 거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편입을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후서부터 단기적인 좀 모멘텀을 받고 주가가 올라오는 흐름이고요.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지수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증권, 뭐 증권주 같은 경우도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편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뭐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지만 안정적인 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인 비엔코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 한 3번 정도 제가 이제 편입 시도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뭐 리모델링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어떤 매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 눌리는 흐름을 보였었지만 충분히 말씀드렸던 목표가 이상권까지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은 말씀을 드리고요. 키워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요, 실적 회복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증설 효과. 예, 세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예, 이 세 가지 내용의 이 키워드에 부합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또 최근 들어서 탐방을 했었던 회사이고,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주가를 좀 형성하고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중기적으로, 뭐 단기적인 어떤 흐름들보다는 이 종목은 좀 길게 보면 볼수록 수익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종목은요, 예, 포메탈입니다. 예, 포메탈, 뭐 제가 이제 탐방했었던 내용들도 있고, 제가 이제 기업 탐방과 관련했었던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죠. 매주 수요일 날 플러스 서울경제TV 대박 플러스에서 이제 매주 7시 수요일날 이제 방송을 해드리는데 방송 투맨쇼에서 좀 짧은 내용을 가지고서 좀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날 제가 이제 공장을 견학했었던 부분, 그 다음에 공장에 대한 전경, 그리고 실질적으로 포메탈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또 촬영도 해왔거든요. 수요일날 7시에 서울경제를 보시면 대박 플러스 시즌2에서 아마 그런 내용들도 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 회사에 대한 내용을 짧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메탈이라는 회사는 이제 단조업체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단조업체라고 하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태웅이라는 회사를 이제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뭐 부품, 그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그다음에 방위 산업에 들어가는 뭐 K9 자주포에 들어간 또 이제 부품,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산업 기계, 뭐 농기계와 관련된 이제 단조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업 내용은 상당히 단순하고 뭐 쉽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어떤 부분에서 안정화될 수 있냐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가지 아이템이 이렇게 한정적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포메탈과 거래하는 거래선 자체가 한 170업체 정도 되고요. 그만큼 한 군데가 조금 실적이 안 좋거나 수주가 좀 저하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의 매출이 꾸준하게 좀 유지될 수 있는 안정성을 또 띠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단조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보시면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굴삭기입니다. 굴삭기. 실질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은 두산 인프라코 하면 이제 굴삭기를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이런 단조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부품에서
이 단조 부품들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조 부품들, 자세히 보시면 이런 그 화면에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좀 그 고난이도의 어떤 단조 기술을 갖고 있어야지만 또 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부품들인데, 포메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뭐 굴삭기라던가 뭐 풍력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자동차,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어떤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가 2012년, 2013년도에는 안산에 있었었는데 서산으로 이제 이전을 합니다. 공장 이전을 하면서 증설효과를 또 기대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2010년도, 2012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액으로 산정을 했을 때 800억 정도밖에 이제 매출이 안 잡힐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2013년도 서산으로 이제 공장을 이전한 이후에는 한 1,200억 정도의 매출이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장을 늘려놨고요. 제가 이제 회사 담당자분들하고 이제 그 대표분하고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안산에 있을 때 그 공장이 너무 그 작아가지고 매출을 다 발생시킬 수 없을 만큼 수주가 밀려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수주를 더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공장이 좀 커야겠다. 그래서 이제 서산으로 이제 이전을 했었고, 이전을 하는 한 2년간 이제 뭐 안산 쪽에 있었던 설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또 공장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실적이 좋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좀 정상화 궤도 안에 들어가는 흐름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676억. 그래서 회사가 막 그 2교대 정도로 할 만큼 상당히 좀 큰 폭의 어떤 그 매출을 발생을 시켰었는데 2012년도, 2013년도에는 매출이 500억대 초반 정도까지도 좀 하향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회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조금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이전하는 사이에 실질적으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다 받아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좀 다운되는, 좀 축소되는 흐름들을 보였었지만 작년도 하반기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정상화됐고, 오히려 공장을 이전한 이후에 매출이 점진적으로 더 증가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00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에 뭐 57억, 52억 원의 어떤 그 영업이익을 발생을 했었고,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45억 정도 순이익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 부분은 공장을 이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공장 부지, 그다음에 공장에 대한 매각 대금이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이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실적이 정상화되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2013년도, 2011년도 이후에 2012년도,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같은 경우가 500억 초반대, 그다음에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한 10분의 1, 이 정도 수준까지 급감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올해 1분기 때 맨 끝에 보시면 2013년도 1분기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5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5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를 상회하는 실적이 벌써 1분기에 이제 이익적인 흐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한 분기 만에 전년의 어떤 그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어느 정도 그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이익이 빨리 정상화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회사의 어떤 기본 중장기적인 어떤 매출 계획은 연 기준으로 봤을 때 1,000억 원 매출을 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늦어질 수 있겠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 1,000억 원이 발생할 수 있고, 아마도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회사가 좋아진다. 그래서 제 공장을 가보니까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재무적이라던가 어떤 이 HTS에 나온 어떤 이런 숫자들만 가지고서 볼 때는 감이 잘 안 오지만, 회사를 직접 가보면 이 회사가 정말 성장할 수 있겠구나, 공장을 좀 잘 이전해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방송을 보시면 그 포메탈이 어떤 공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요, 포메탈 같은 경우에 주가가 뭐 바닥권에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보시면 상장할 때 공모가가 6,000원이었고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모가가 3,000원 정도 수준인데, 지금 주가가 3,255원 정도라고 한다면 뭐 공모했을 당시에 2010년도 공모가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 자체가 뭐 개인들의 어떤 손절 물량, 그다음에 주가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주가가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이 정도 구간이라고 한다면 큰 손실 없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실적적인 부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부터는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할 수 있는 구조로서 이제 바뀔 수 있으니까 충분히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요 3,2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4,000원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700원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의미 없는 손절가입니다. 손절 안 하기 위해서 손절가를 대폭 낮게 좀 잡았고요. 그래서 3,200원 정도의 내일장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포메탈 조민규 멘토였습니다. 자, 일단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방송을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공부방이 진행되죠? 우시고요. 내일 아침에 조민규 멘토가 장중 공개 방송을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들은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